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2조 원을 들여서 쏘아올린 발사체 누리호. 실패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설계 오류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적인 오류인데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기초적인 거라 너무 당연하게 잊고 지나간 건 아닐까요? 저희 프레스룸은 당연해 보이는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측근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잠시 뒤 더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점점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나라를 망쳐놨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 배경 잠시 뒤 짚어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일 우클릭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토론회 발언 잠시 후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프레스룸이 간다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자가 누굴 만나고 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신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의겸은 기자다. 여전히 기자다. 아직도 기자다. 어떤 사실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제 주장을 펼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만나고 왔네요. 네, 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합당 논의가 또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때는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소개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뭐 마지막 인터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열린민주당에서 합당 찬반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네.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중에 아마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행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왜 그런지 김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최고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당을 결의하게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그다음에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합당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주인공인 이재명 후보가 이게 승리에 도움이 된다, 합당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후보의 판단, 결심, 이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합당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매운민주당을 자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매운맛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쉽게 받았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손혜원 의원님은 반대를 하셨고, 부결이 되면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부결될 가능성, 당원 투표가 그러니까 합당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정계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인데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뒤집어진다면, 그러니까 합당이 무산이 된다고 한다면 이 대선 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잖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시즌인데 합당만 물어본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고요. 다른 네. 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양당 후보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답변 듣고 오시죠. 다들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 경북의 산골에서 태어났고 소년 시절에 소년공으로서 어렵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고 변호사가 되고 인권 변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탯줄을 잊지 않고 변방의 정서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잘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체중, 정치적 무게, 이걸 한껏 실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도 하나씩. 윤석열 후보는 그에 반해서 좀 대척점이 있죠. 부잣집에서 성장했고 어려움 없이 공부했고 또 권력을 누리는 검사로서 평생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그런 본질적인 데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별로 장점은 별로 눈이 안 띄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아주 그냥 단호하게 윤석열 후보는 장점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이재명 후보는 장점만, 윤석열 후보는 단점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더 강요드리기가 좀 어려웠고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김 의원이 윤석열 저격수로 자칭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상 가능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9개월 전에 국회에 들어와서 문체위에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체위에 하고 있는 일들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전시 기획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임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행적을 이제 취재 기자처럼 조사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의 제가 말투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박영선 장관이 전 장관께서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건희의 사과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거다. 굉장히 얌전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박영선 전 장관이 김건희 씨를 가장 많이 만난 분이에요. 평소 김건희 씨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모습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모습을 그날 사과하는 모습에서 보여진 거죠. 그건 실수가 아니죠. 의도인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아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침묵하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그냥 뭐 실수, 잘못 이런 정도로만 넘어가서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발언들을 보니까 아마 민주당하고 합당이 되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 뭐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김의겸 의원 하면은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을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또 불기소 처분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물어봤습니다.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오명을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도 해봤습니다. 정작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 부분 무혐의 처분이 결국 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좀 불기소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참 씁쓸하죠. 저로서는 2년 전인 2019년 12월이에요. 그때 검찰이 다 조사를 끝낸 거예요. 마지막 당사자인 저까지.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그냥 그걸 캐비넷에 넣어놓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억울함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경솔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사과를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참 그게 좀 씁쓸하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남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서 얘기를 하면서 김의겸 의원 하면 아마도 이 흑석동이 많이 생각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 본인은 본인을 뭐라고 정의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이 간다 공통 질문이죠. 이 김의겸은 땡땡땡이다에 대한 답변을 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프레스룸에 아주 잘 어울리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죠. 김의겸은 기자다. 이런 아직도 정의를, 기자로. 네, 여전히 기자다. 아직도 기자다. 이건데요. 제가 한 27,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또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 위치는 변동됐지만 여전히 일을 해나가는 방식은 제가 27, 8년 동안 했던 기자 생활의 연장선에서 취재하고 자료 찾고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실을 찾아서 팩트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 주장을 펼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의겸은 기자다. 예, 참 같은 기자 후배 입장에선 좀 묵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수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발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 첫 번째 아이템 박근혜강 건너나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앞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를 오늘 찾았습니다. 이 관련 소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명 센스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윤 후보가 마주한 건 탄핵의 강이 아니라 박근혜의 강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표결에 참여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정치를 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박 전 대통령을 오히려 이 구속 수사를 했었던 사실 박 전 대통령 개인 대 윤 후보, 윤석열 개인 어떤 이런 관계 구도인 거잖아요. 그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강이란 말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윤 후보가 어딜 가든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을 찾았으니 관련 얘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후보 어떤 얘기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뭐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현안들에 박 대통령께서 이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은 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그렇지만 좀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만일에 뵙게 된다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가 되길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뵙게 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TK 일정이 알려진 이후에 윤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기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사실 사면 소식 이후에 밝혔던 입장에서 좀 크게 나아간 건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중 모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인 상황이죠. 사실 당에서는 이런 이력을 알면서도 윤 후보를 대선 후보로 올렸기 때문에 이 문제 다 해결됐다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윤 후보가 친박단체 15개 단체와 실제로 비공개 차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이들인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네. 윤 후보는 이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눈물을 거두고 정권 교체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뭐 그동안에도 뭐 꾸준히 뭐 심적으로 참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뭐 반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아까 뭐 친박단체에서는 뭐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또 일부 지지층에서는
아, 미안하다면 다야 뭐 이런 분위기도 있긴 있잖아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장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은 정말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비겁한 대선 후보가 누굽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1박 2일 일정, 윤 후보의 일정 내내 따라다니면서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박근혜의 강의라는 게 좀 중요한 게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 전 그렇죠.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려면 윤 후보가 꼭 넘어야 하는 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말로 건너야 되는 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윤 후보가 어떻게 발언하는지보다는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지금 뭐 실제로 뭐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한테 어떤 이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판세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 뭐 조만간 직접 국민 앞에서 뭐 얘기를 한다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오늘 자정에 이 석방이 되잖아요. 네, 물론 석방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건강 문제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진 못하고 병원 안에, 병실 안에서 이 석방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면 효력 시점이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병실로 직접 와서 이 사면증을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를 하고 네. 그간 병실에 있던 수용자 개호 인력이 빠지는 순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개호 인력이 빠지고 누가 들어오냐 하면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경호 인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인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있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우가 좀 다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석방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건강 상태 때문에 의료진이 내년 2월까지는 좀 치료를 받으시라 하고 소견서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2월까지는 뭐 삼성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미 벌써부터 석방 환영 화환이 병원 앞에 지금 줄지어 있다고요. 네,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 지지자들이 화환을 통해서 석방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석방 환영, 쾌유 기원 등의 문구가 적힌 화환 수백 개, 지금까지는 약 1000여 개가 되지 않나라고 짐작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삼성병원 앞에 줄지어서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보낸 것이 많다는 것이 현장 취재 기자들의 얘기고요. 이 조원진 대표는 아마 화환이 병원 주변에 산성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오전까지는 1000여 개 정도가 배달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휴, 그냥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뭐 1000개면 일단 뭐 화훼 농가한테는 상당히 뭐 좋은 일일 수 있긴 합니다만 또 병원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화환이라고 하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할 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고 이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때 그 늘어섰던 그 화환이 글쎄 원조랄까요? 원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후보의 상황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 대검찰청 정문 앞에 화환들이 계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왼쪽에는 법원이 그리고 옆에는 서초 경찰서가 있는데 한 150m 정도의 거리거든요. 근데 그곳에 모두 이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서 서초 경찰서 앞에까지 화환이 줄지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결국 보수산 단체들 앞으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통지서를 보내기도 해서 나중에 네. 단체들이 자진 철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뭐 박 전 대통령 화환을 강제 철거하라 뭐 이런 얘기를 강남구에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한 1, 2주 정도 지켜본 다음에 계도서를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계고서를,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추윤 갈등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이 정치 일정의 변화가 있어서 되게 옛날 얘기를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사실 이런 걸 보고 뭐 화환 정치라고 할까요? 그러잖아요. 뭐 지지층의 어떤 화환의
화환을 보내면서 뭐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형식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에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죠.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수 정당들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 뭐 텐트 쳐놓고 당사 꾸려가고 그래서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치러내고 그리고 본인이 급기야 대통령까지 됐죠. 그 저력은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내는 팬덤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게 꼭 아까 이수아 기자의 얘기 중에도 있습니다만 TK 지역에만 국한된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었죠. 그러나 그게 탄핵 때문에 사실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 또 우리공화당 아까 뭐 자유유권자 총연합이었나요? 뭐 이런 여러 지금 입장들이 다른 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번 이 사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어떻게 합일점을 찾을 건가. 아까 이수아 기자가 한 얘기 중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결국 그걸로 모든 게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글쎄요. 화환 정치로 지지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서 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뭐 크게 화환 정치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뭐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앞선 이 화환들도 앞선 이 추윤 갈등 때처럼 좀 별다른 갈등 없이 자진 철거하는 이런 형식을 띠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부터 판매되는데요. 사전 예약만 받았는데도 현재 베스트셀러, 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은 지난 4년간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이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인으로 알려진 유영아 변호사가 편지를 좀 골랐다고 하고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책을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고 합니다. 가세연에 따르면은 판매 수익은 이 출판비, 인쇄비를 제외하고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출판계에서는 사실상 이 정치인에 관한 책은 팬덤에 의해서 그 판매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엔 박 전 대통령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력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다른 책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되게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해서 네. 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이름이 바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친형의 갈등을 이제 다룬 그런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다뤘고 네. 배우 김부선 씨 변호를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조금 전에 대형 서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정말로 지금 현재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묘합니다. 이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 장영하 변호사랑 이 가세연이 베스트셀러를 놓고서 지금 대결을 하는 지금 그런 이 국면이 됐는데 글쎄요, 이종근 위원님. 네네. 사실 이런 베스트셀러 대결을 봐도 좀 그렇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팬덤 자체가 굉장히 좀 상당합니다. 이 윤 후보 입장에선 사실 절대로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인 건데 근데 윤 후보가 박근혜의 강을 잘 현재 건너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직은 판단 유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보. 강은 그러니까 이 사면이란 건 네. 갑작스럽게 사실 닥친 거거든요. 물론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리라고는 윤 후보 측에서도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지는 않았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내로 이렇게 지금 사면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후에도 사실 큰 선거는 서너 가지가 치러졌습니다. 지방선거도 치러지고 네. 대선도 치러지고 총선도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근데 냈던 적도 있었고 안 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얼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당권 경쟁입니다. 네.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이 엑스코 대구 엑스코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정면 돌파를 시도했어요. 그랬죠. 대구에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나 그러나 탄핵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결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급기야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사실 거의 40%에 육박하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조원진 우리당 공화당 대표가 지금 표현하는 것 또는 지금 TK의 일부에서 사과해라라는 목소리가 윤 후보에게 꼭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윤 후보가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정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인간적인 어떤 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정도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는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바람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윤 후보를 미워한다거나 어떤 윤 후보의 구속 수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이종근 위원의 말씀은 일단 뭐 이 정치인 박근혜의 입김이 글쎄 그렇게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좀 나왔습니다. 지금 조원진 대표, 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박 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수아 기자. 조 대표 입장은요. 박 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침묵에 윤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일 곳이 없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니까 네. 그 책임이 누구냐. 침묵은 지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병환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직격탄은 윤석열 후보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수는 없죠. 단지 하나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양당 다 선수 교체가 맞다 이래 보는데 뭐 토지탐탐 노리고 있는 청문 홍답 그분도 계시잖아요. 홍준표 의원이요?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윤석열보다 뭐 나쁜 대안은 아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를 돕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윤 후보에게 좀 불리한 점이 있겠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킨다면은 반혹스러워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인터뷰에서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나보겠다 뭐 이렇게 언급도 하고 청년의 꿈에 만나고 싶다는 글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홍 전 대표님 발언은 항상 챙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전 후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고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조원진 대표의 얘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죄는 안 뿌려도 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윤경호 위원님, 아까 이종근 위원께서는 뭐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그러니까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는 언사를 내놓는다 하는 거하고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얘기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무리한 수사였다고 얘기한다면 윤석열 현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리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면 반문재인을 향한 범연합전선 오히려 이제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미 사면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갔었던 죄명 중에 핵심만 저는 환기시켜 드리자면 결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뇌물 사실 수수도 그와 다 연결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질책이었다. 이제 그걸 감안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그것도 아마 스스로 잘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경호 위원의 말씀은 메시지를 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열심히 합니다. 오늘 분발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 독해진 윤석열 이유가 있다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말이 독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배경과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어제 잇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것부터 짚어보면요. 문화일보가 의뢰한 조사를 먼저 보면 이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7.4%, 윤 후보가 29.3%로 8.1%포인트 앞서고 오차범위 있는.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조사에서도 추이가 좀 비슷한데요. 네. 이 후보가 7.5% 혹은 6%포인트 가량 좀 두 조사에서 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총 3개의 조사를 보면 모두 다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이뤄진 여론조사냐를 봐야 되는데 기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25일, 토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이뤄진 조사입니다. 네. 일요일에 바로 김건희 씨 사과회견이 있었고요. 이 주말 사이,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당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점들이 좀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제가 하나 더 짚어봤는데요. 네. 바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가 어떠냐입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찬성한 비율이 49.2%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29.3%. 그러니까 정권 교체 지지보다 20%나 낮은 상황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윤 후보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이 부른 대통령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하락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윤 후보가 독해졌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사실 여기까지는 당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짚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네. 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점입니다. 이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약 70%가 대선 후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안철수 후보, 홍준표 의원의 존재 때문에 이런 교체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네. 이유가 뭐든 간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 집도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포섭까지 고려하는 윤 후보의 말이 독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후보 교체론이 이렇게나 높다는 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종근 위원님. 네네. 사실 지금까지 이 대선에서 네네. 후보 교체론이 경선 다 치른 다음에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네. 후보 교체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있었죠. 노무현 후보 시절입니다. 아, 그런데 네.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네네. 2002년도 시절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거의 10% 내외로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정몽준 피파 회장과 관련해서 네. 이 후단협이라고 해서 새롭게 정몽준 네.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모임이 생겨나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까지 극적인 어떤 드라마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길 리서치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후보 교체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비교가 되는 건 현재 단계는 30%대 물론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는 확실하거든요. 당시는 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폭락을 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이라는 질문이 어느 정도 뭐 타당했다고 보는데 현재는 어쨌든 양강부도라는 겁니다. 30% 내외이고 이제 부동층이 약 한 뭐 30% 내외고 또 이 두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유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두 단위 10% 이상을 만약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 시절과는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0%가 나왔다는 건 높죠.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최근에 내적인 어떤 이 요인들, 뭐 당내 분란이라든지 또는 가정 처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한테도 거리를 두게 만드는 요인인 건 확실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종근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현실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는 높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주셨어요. 이 윤 후보도 아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윤 후보가 발언이 독해졌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독해졌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윤 후보의 발언이 독해진 이후에는 바로 일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의 심장 TK에 갔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좀 딜레마인 상황, 네. 어려운 상황인데 윤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발언이 한층 더 세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 준비했습니다. 이런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습니다. 네, 22분간 지금 들으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중도 포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발언이 비교적 절제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네. 원색적인 비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좀 정리를 해보면 독재 정부는 경제를 살려놨는데 이 정부는 뭘 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무능과 불법을 동시로 가지가지 다 하는 엉터리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전문가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망쳐놨다. 굉장히 라고도. 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 라고까지 않잖아요. 가짠타라고 했는데 네. 이런 사람과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해야겠느냐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용경호 위원님. 지금 이 발언을 보면은 발언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 가짠타라는 말을 글쎄요. 이 정치권에서 정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인데 이런 거칠어진 입이 그럼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오기 위한 이 의도적인 연설이냐 타겟이. 따져야죠. 단순히 지금 가 있는 TK 지역 본인에게 여러 같은 지지를 보내는 집토끼들만 놓고 그걸 똘똘 뭉치게 하려는 목적의 연설이면 저거보다 더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육두문자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원고 없이 저렇게 분위기가 막 띄워지는 곳에 가서 연설하다가 한두 번 또 사고 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
왜냐? 집토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거는 저거보다 훨씬 더 센 얘기를 해도 뭐 누가 저기에 야유를 보내고 누가 참으셔야 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이호정 기자의 여러 분석 중에 지지율이 뒤바뀜된 거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요. 중도를 자임하는 응답자 중에 이 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을 때 네. 응답은 중도의 응답자 중에 윤 후보에 대해서 선택이 더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역시 전체 지지율처럼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왜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상이 왔을까를 따져보면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이분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도 될 만큼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회의를 아마 많은 분들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부인 배우자 리스크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란이 있었을 때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악재를 대응하는 태도 여기에서 아마 말 없는 중도의 유권자들이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간파를 했다면 저런 식의 아주 그냥 한쪽으로만 가버리는 연설이나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해서 먹힐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 윤경호 의원께서 점잖은 말씀으로 조용조용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토끼는 잡을 수 있지만 산토끼는 저 멀리 갔을 거다라는 얘기, 중도층을 고려하지 않은 이 발언이다, 뭐 위태로워 보인다라고까지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세 번째 아이템 윤석열 10회, 김건희 7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공수처와 수사기관들이 윤 후보와 그 측근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 3분의 2가 넘는 인원을 조회한 것으로, 통신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인데요. 네. 윤 후보의 경우만 봐도 이 공수처에서만 3회, 검찰 5회, 그리고 경찰이 2번 통신 조회를 했고 네. 윤 후보의 아내 김 씨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1번, 검찰이 6번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핵심 측근 3인방으로 불리고 있죠. 이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모두 공수처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조회를 하면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개인 주소 등 이 수사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왜 윤 후보 측근만 이렇게 됐냐, 왜 야당 의원들만 여기에 포함됐냐라고 하면서 이 윤 후보를 겨냥한 민간 불법 사찰이다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에선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비난을 뭐 여기에 대해서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뭐 야당은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그래서 공수처 그리고 뭐 법무부, 검찰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하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합법적인 절차다, 영장을 거쳐서 한 조회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이 해명에도 좀 동의하기 어렵겠죠. 윤 후보는 어제 본인의 누이까지 이 조회를 당했다면서 이 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다,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 경북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와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공수처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검찰 개혁해서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고 이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을 속였죠.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 걸릴 게 많기 때문에. 기자님은 민간인 사찰로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고요. 일단은 오랜 동안 지금 언론이나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무부의 합법적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윤 후보 최측근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80% 정도가 이 광범위한 조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 언론인들도 이 조회를 한 것으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다 이런 원론적인 해명 외에 수사기관이 확실히 왜 조회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밝히기 전까지는 좀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에 기초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네네. 영장에 기초한, 그러니까 법원에 이 얘기를 판단을 거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거 아니냐, 합법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장에 기초했다라는 건 조금 이견이 있어요. 들여다보면 이게 네. 두 가지가 좀 분리되거든요. 영장에 기초한 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영장이라고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입니다. 그건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줘요. 네. 그래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는 이름 같은 게 없어요. 즉, 뭐 전화번호 같은 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 기록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네. 전기통신 사업자, 즉 KT라든지 LG라든지에 직접 이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특정되게. 그렇죠. 이걸 이 부분에서 좀 더 정보를 다오. 그러면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네. 두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꼭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자료를 봤더니 네. 거의 수백만 건이 그냥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영장 없이 이렇게 이 개인의 비밀을 이렇게 남발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민변을 비롯해서 참여연대도 끊임없이 지금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 건은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때 예를 들어서 2013년도나 2016년도까지는 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여당 시절에 야당이라든지 또는 공수가 바뀐 상황이네요. 비판적인 어떤 언론들이 이걸 제기했다면 지금 좀 바뀐 상황인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적법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대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이 시민단체, 대학생 단체, 반정부를 표방하는 대학생 단체를 이렇게 통신 자료를 요청했다 하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은 뭐 이 수사 조회라든지 수사를 좀 미룬다든지 했던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230여 건과 관련된 그런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신조회 자체가 사실 두 건으로 좀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박범계 장관은 이 첫 번째 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논란이 있는 건 이 두 번째 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적확한 딱 그 논란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이 얘기를 한 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뭐 고소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수사 차원에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시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고발은 지난 9월 9일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 전날인 9월 8일에도 윤 후보를 조회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 후보가 입건되기 전부터 그렇다면 이미 윤 후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네. 말이 되는 건데 이 공수처는 해명을 할 때 지난 24일에 이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해명을 할 때 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이면은 9월 8일 조회면은 윤 후보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던 거예요. 고발이 그러네요. 당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독해진 윤 후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네. 이 윤 후보 관련 발언을 좀 봤는데 오늘 이거 관련한 입장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좀 오늘 뭐 거의 프레스룸은 반은 유호정 기자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살펴보면은 네.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오. 나오는 이제 문구인데 네. 뭘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는 건 그 아래 적혀 있는데요. 야권 후보까지 사찰하는 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문재명 정권
맞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을 계속 엮은 말인 이 문재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혀 끝에 정말 지금 칼이 오가는 지금 계속 뭐 네거티브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의 문구를 인용한 게 좀 신선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윤경호 의원님, 뭐 한쪽에선 불법 사찰, 한쪽에서는 뭐 이건 수사의 한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공수처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좀 기술적인 미숙함? 그게 이번에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왜 지금 야당 의원의 80%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 조회 대상이 됐느냐. 그러니까 사찰 대상이라고 하면 이거 대단히 뭔가를 당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 전화번호와 이름이 매칭되도록 그 신원 내역 제공, 아까 우리 이종건 실장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 됐느냐? 고발사주 의혹 수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이들과 통화를 했던 여러 내역 그걸 따지다가 지금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공수처가 일 처리를 하는데 검찰은 그 이전에 뭐 벌써 훨씬 많은 규모의 통신 내역 조회 그리고 신원 제공 이런 거에 익숙해 있었다 하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그냥 공수처의 미숙함이 우선은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차별로 건드렸다라고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 이 논란은 엄격한 해명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참 이 통신조회 관련해서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가 통신조회를 안 당했으면 일 못하는 기자다. 뭐 이런 얘기 뭐 예까지 돌기도 합니다. 참 우픈 현실이긴 한데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공수처장 사퇴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불러서 직접 입장을 듣는다고요? 네,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죠. 이미 시작했고 김 처장도 온 것 같은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 예정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이 공수처가 입장론을 통해서 이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이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해 논란을 빚어서 죄송하다. 다소 애매한 사과긴 합니다. 본인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답습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과를 한 상태라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 김진욱 처장이 온다면 왔죠.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따져 묻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미 으름장을 놓은 상태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방어태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여야 공반도 오후 주목해야 할 일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가 지금 시작을 한 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계속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 데자뷰 같이 떠오르는 게 3년 전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8년이죠. 당시 김태욱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이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라고 내부 고발을 했었죠. 그러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저희가 오늘 인터뷰했던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문정권에는 사찰 DNA는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을 했는데 이 뒤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봤거든요. 듣고 오시죠. 이번에 문제가 된 통신조회가 공수처가 70여 명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렇게 통신조회,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게 282만 건이에요. 282만 건대 70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찰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시절에 282만 명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계속 우긴다면 그건 윤석열 총장이 내로남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간 기록을 보면 검찰이 약 282만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에는 이건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저격수 김의겸 의원의 말다운데 조금 전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 공수처의 통신 조회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 뭐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입장인 듯 입장 아닌 입장 같은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네,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아이템 이재명 우클릭 그리고 사과와 반성인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언론인들과 함께 이제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MBN도 이 토론회 생중계를 했고요. 저와 이제 제작진도 함께 유심히 지켜봤는데 네. 이 부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들 토론에서 후보들의 어떤 뭐 비전, 정치 철학 그리고 뭐 공약 부분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뤄볼 법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포인트만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 짧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우클릭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 이제 쓰여져 있는 이 어떤 강한 진보적 이미지를 조금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도 실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떤 자신이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 모습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군사 정권의 그린벨트를 언급하면서 독재 정부가 잘한 것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겁니다. 그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개발 압력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 다 돈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라고 제가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저는 봤던 것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요즘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뭐 칭찬하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네. 어떤 군사정권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 중에서도 내가 짜장면 시켰다고 해서 네. 짬뽕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이게- 후보다운 약간 그런 발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 자체도 이제 내가 어떤 그 진보 좌파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니다. 이 네. 이미지를 좀 벗어내기 위해서 토론회 내내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평소에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당선이 돼도 정권 교체다. 뭐 주변에선 정치 교체로 지금 말을 좀 다른 얘기도 하긴 하는데 문재인 정부랑 어쨌거나 좀 선을 그는 차별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없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어느 차별화에 어느 정도 이제 방점을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를 하면서 그때 민주당 다음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거든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중심, 국민 우선이어야지 우리가 가진 철학과 가치를 매우 왜 이해를 못하지?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바꾸라 그러지? 우리는 일관성이 중요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유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한다. 네, 이재명 후보 우리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다움 잃지 말자고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를 좀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었고 네. 그리고 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좀 나타냈는데 민주당과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과를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로스쿨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시험 일부 부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좀 역시 이제 강성 지지자들, 이제 민주당의 좀 강성 지지자들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오른쪽으로 약간 향하는 우클릭 행보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사시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 사시 제도를 통해서 뭐 요즘 말로 뭐 개천에서 용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시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 유권자들한테 좀 소구가 될까요? 생활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나와 바로 직결된 이런 문제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용주의가 먹힐 수도 있겠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꾼다는 얘기를 할 때 바꿔도 되는 게 있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결국 그런 얘기 아무리 저희가 옆에서 드려봐야 선택의 문제잖아요. 지도자의 선택,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 이건데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저도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김현 기자는 우클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실용주의라고 앵커는 또 강조했고 외교안보 분야에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국익입니다. 그렇게 답변 아까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런 거에 다 범주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뭐 대장동 이슈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대장동 이슈는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참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그동안에 했었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특별한 얘기가 나왔으면 얘기를 해주죠. 네, 일단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이번에 좀 눈길을 끄는 답변이요. 네. 특검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특검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검찰 수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특검 도입하자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좀 조건을 달았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야당 임명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서 좀 이 발언이 어제 특검 도입에 어떤 출발이 될지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짧게 아주 짧게 각자 PR 한 번씩 가볼까요? 이호정 기자부터. 네, 저희가 오늘 윤석열 후보 관련한 아이템 준비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앞두고 있고, 또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네. 이 기사를 탑 기사로 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유호정 기자 노고를 생각해서 탑 기사 네. 윤 기자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오늘 유호정 기자 지금 몰아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유호정 기자의 기사가 오늘 탑으로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토론에 새롭긴 합니다만 이 나온 내용 자체가 좀 전이랑 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탑은 유호정 기자의 기사 윤석열 박근혜의 강 건너다로 하겠습니다.